수년 전 고대 로마의 건축 현장에는 섬뜩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대한 아치형 수도교를 완성하고 밑을 바치던 나무 비계를 철거할 때 총괄 건축가는 반드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아치 바로 아래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단 1cm라도 설계 오차가 있거나 자재를 빼돌려 부실 공사를 했다면 비계가 빠지는 순간 아치가 무너져 내리고 가장 먼저 그 자리에 깔리는 건 다름 아닌 건축가 본인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진짜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는 것. 전문 용어로 이걸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만든 시스템의 위험을 온전히 자기가 감당하는 구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구조 말입니다. 이 로마 건축가의 일화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대로 가져와 보면 아주 묘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늘날 수억 명의 일자리와 물가, 이 경제의 생사를 쥐고 있는 중앙은행 정책 결정자들에게 과연 이 스킨 인 더 게임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밀실에 앉아서 금리를 내리고 수조 달러를 찍어내기로 결정했을 때 만약 그 정책이 실패해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그들이 직장을 잃거나 굶주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최고급 양복을 입고 다음 회의를 준비할 뿐이고 마트에서 2배로 뛴 계란값 앞에서 한숨을 쉬는 건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무너지는 아래에 서 있는 건 건축가가 아니라 그냥 길 가던 행인들인 셈입니다. 이런 문제는 왜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비트코이너 로버트 브리드러브의 인사이트에 제 생각을 더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일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불균형,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이라는 구조적 결함을 이해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대체 돈이란 무엇일까? 흔히들 정부가 발행하는 종이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화폐의 기원을 파고들면 돈은 인간이 무역과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도구에 불과합니다. 망치가 못을 박는 도구인 것처럼 돈도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와 시간의 이동을 위한 도구입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어주고 빵을 얻고 싶은데 빵집 주인이 집이 필요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내 노동의 가치를 잠깐 저장해두는 배터리 같은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길이를 잴 때 미터를 쓰고 무게를 잴 때 킬로그램을 쓰는 것처럼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인류가 합의한 보편적 측정 단위, 그게 바로 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개 껍데기부터 소금, 유리 구슬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돈으로 쓰였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는 항상 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반짝거려서가 아니었습니다. 금이 승리한 결정적인 이유는 절대적 희소성과 채굴의 어려움, 이미 시장에 있는 금의 양에 비해 매년 새로 캘 수 있는 양이 극도로 적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누가 갑자기 금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수만 톤씩 찍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마음대로 공급량을 늘려서 내 돈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물리적 제약. 그게 바로 금을 완벽한 돈으로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는 금이 아닙니다. 정부가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그 단단한 물리적 제약을 치워버리고 정부 신용이라는 이름표만 붙은 종이돈을 쓰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실물금이라는 족쇄가 풀려버린 이 현대화폐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거대한 피라미드 사계와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는 1원어치의 가치도 창출하지 않으면서 무에서 유로, 돈을 턱턱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0에 가까운 금리로 거대 시중은행들에게 넘깁니다. 은행들은 그 돈을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하며 막대한 이자 장사를 합니다. 피라미드 상층부와 중층부가 레버리지로 파티를 벌이는 동안 그 돈은 가장 먼저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을 헐값에 쓸어담는 데 쓰입니다. 그러다 그 돈이 저 밑바닥, 하위 50%의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불려서 물가가 싹 다 올라가 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사람들의 구매력이 조용히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보드게임 모노폴리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게임 규칙을 지키며 열심히 주사위를 굴려서 땅을 사고 임대료를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장 역할을 만든 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은행 금고에서 $10,000 뭉치를 꺼내서 비싼 땅을 혼자 다 사버리거나 혹은 자신과 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항의하니까 은행은 돈이 모자라면 그냥 종이에 써서 발행해도 된다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게임 내내 뼈 빠지게 모은 내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딱 이 보드게임 판과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파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파산의 고통을 규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플레이어들에게 그대로 떠넘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 통제가 필연적으로 최악의 도덕적 해이를 낳는 이유입니다. 이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당연히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비판을 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혁명적이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코인 자체는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마치 나는 인터넷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HTTP 프로토콜은 쓸모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프로토콜이 없으면 인터넷이 돌아가지 않는데도 말이죠.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따로 뗄 수 있다고 믿는 건 그 기술의 메커니즘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사실 그 자체로는 엄청나게 느리고 비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효율성만 따진다면 차라리 일반 기술을 쓰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막대한 전기요금을 내면서 컴퓨터를 돌려서 이 비효율적인 장부를 24시간 철통같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이 장부를 지켜냈을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이라는 경제적 인센티브 때문입니다. 채굴자들은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해 비트코인을 얻으려 하고 노드들은 장부들을 검증하면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여를 하죠. 결국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마치 심장이 없는 혈관을 만들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비판은 더욱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아이폰이 나오니까 블랙베리가 망한 것처럼 나중에 비트코인보다 더 훨씬 빠르고 완벽한 코인이 나오면 비트코인도 결국 대체될 것이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얼핏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경로 의존성입니다. 어떤 사건은 일어난 순서와 맥락 자체가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건으로 몸을 먼저 닦고 샤워하는 것과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닦는 건 결과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탄생하고 네트워크가 성장한 그 유기적인 역사는 인류 역사상 다시는 복제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비트코인보다 100배 빠른 엄청난 코인을 개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월스트리트 벤처 캐피탈들이 냄새를 맡고 초기 물량을 다 쓸어갈 것이고 정부는 즉각 규제를 들이밀며 증권법 위반이라고 막아설 겁니다. 애초에 공평하게 성장할 기회 자체가 이젠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초기에 아무도 이게 $1 가치라도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년 넘게 전 세계 너드들과 암호학자들만 취미로 조용히 네트워크를 키워왔고 규제 기관이 신경조차 안 쓰던 그 그림자 속 유년기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 희소성의 발견입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영구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자원도 공급이 절대적으로 제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조차도 가격이 오르면 광부들이 더 깊이 파서 공급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비트코인만이 아무리 수요가 폭발하고 가격이 치솟아도 단 한 개의 코인도 추가로 발행할 수 없는 수학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드러브는 이걸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 발견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수학에서 0이라는 개념을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말이죠. 누군가가 0을 발견한 수백 년 후에 내가 기존 0보다 계산 엄청 빠르고 디자인이 예쁜 0을 발견했어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한번 발견되면 대체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시스템이 쌓여 올라갑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유일한 절대적 희소성이라는 자리는 이미 비트코인이 꽉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비판은 너무나도 흔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교환의 매개인 돈으로 쓸 수가 없다. 나는 차라리 중앙은행의 안정성을 믿는다. 하루아침에 10%씩 위아래로 출렁이는데 이걸로 어떻게 집세를 내고 커피를 사 마시냐는 겁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위험이나 결함으로 착각하는 건 초보적인 경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변동성은 그저 가격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로에서 시작한 완전히 새로운 혁신 자산이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과정인데 무슨 은행 적금이자처럼 매일 0.01%씩 예쁘게 우상향만 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 주가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1999년 아마존 주가는 무려 94%나 폭락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아마존 끝났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변동성은 아마존이 글로벌 커머스 제국이 될지 아니면 그냥 돈내 인터넷 서점 수준에서 끝날 것인지를 시장이 치열하게 테스트하던 진짜 가격 발견의 과정이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딱 그 단계에 있습니다. 법정 화폐 인플레이션처럼 보이지 않게 매일 구매력을 갉아먹는 그 가짜 안정성보다는 시장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며 출렁이는 이 진짜 변동성이 경제적으로 훨씬 건강한 시스템이라고 브리더 여러분은 말합니다. 경제 시스템에서 진실이란 결국 가격입니다. 커피가 얼마인지, 내 노동의 가치가 얼마인지, 시장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순수한 신호, 시장 참여자들이 모든 정부와 욕구가 묻힌 극단적인 진실이 바로 가격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작하고 무한정 돈을 찍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신경망에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가 주입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흔해지니까 집값이 폭등하는데 이게 진짜 집의 가치가 높아진 건지 아니면 내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 건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가격 신호 자체가 부패하는 것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누구도 공급량을 조작할 수 없는 절대적 희소성 때문에 시장에 왜곡 하나 없는 가장 순수한 가격 신호, 즉 투명한 경제적 진실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은 극단적인 투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오픈소스 코드로 개발되었으며 내일 비트코인이 몇 개 발행될지 100년 뒤에 몇 개가 발행될지 전 지구생의 모든 사람이 단 1초의 지연도 없이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실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탄생 이후 지난 16년 동안 99.98% 이상의 네트워크 가동률을 자랑해 왔습니다. 전 세계 해커들이 공격을 하는데도 단 한 번도 장부가 위조되거나 시스템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지키는 참여자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관심을 가지며 완벽하게 스킨 인 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붕괴된다면 결국 그 참여자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아마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진실, 비트코인이 좋다는 걸 누구나 알 것 같은데 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이나 월가의 엘리트들은 이 진실을 끝까지 외면하고 조롱할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것에 선동이 되는 걸까요? 미국의 작가 업턴 싱클레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월급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달려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이해시키기란 불가능하다. 현재 시스템의 정점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엘리트들에게 너희가 발 딛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썩었다 라고 인정하라는 건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일 겁니다. 그건 뇌 구조상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게다가 비트코인이라는 이 거대한 블랙스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평생 배워온 케인즈주의 경제학 가정을 싹 다 폐기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를 깨닫고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만 최소 100시간에서 300시간의 학습이 필요하다 말하는데 기득권에게는 그럴 시간도 동기도 없기 때문이죠. 이 망가진 화폐 시스템이 내 통장과 밥상 위에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힐 수 있을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자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모아서 부자의 밭에 거름을 주는 가장 확실하고 은밀한 방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칸티용 효과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설명이죠. 위기가 터져 정부가 사람을 구해야겠다면서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면 그 돈은 가장 먼저 자산시장으로 흘러갑니다. 주식, 부동산, 공장을 가진 상위 10% 부자들이 돈이 풀리자마자 자산 가치가 폭등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죠.
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위 50%의 서민들은 전 재산이 예금 통장 속의 현금입니다. 그 가치는 물가가 오르면서 그냥 휴지 조각처럼 녹아내리는데도 말입니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는 차례들을 보면 더욱 처참합니다. 정치인들은 이걸 복지라고 포장하면서 박수를 받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사회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그대로인데 시중에 돈만 갑자기 확 늘어난다면 빵값과 월세 같은 것들이 그 뿌린 돈만큼 결국 다 올라버립니다. 돈을 그냥 뿌린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 나라 화폐 시스템이 자기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망 선고입니다. 눈앞의 고통을 잠깐 없애주는 마약성 진통제를 놔주면서 몸을 속부터 다 썩게 만드는 것과 같죠.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브리드 러브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꽤나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평생 믿고 저축해온 내 돈의 근간이, 그리고 내가 믿고 있던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건 마치 우리가 타고 있는 배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났다는 걸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하고 무섭고 그 구멍에 카펫을 덮고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배가 가라앉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잔인하더라도 구조를 똑바로 직시해야 구명조끼를 찾든 배를 갈아타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질문 자체를 스스로 던져본 사람과 한 번도 던져보지 않고 그냥 지내는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 확신합니다.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나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